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 번만 둘러보세요. 키보드, 이어폰, 충전기, 텀블러, 조명, 메이드 인 차이나 몇 개 보이시나요? 그 익숙한 문구가 조만간 당연이 아니라 희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30년 동안 흔들리지 않던 세 개의 공장이 처음으로 균열을 내고 있거든요. 왜냐? 30년 동안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에서 돈이 처음으로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거든요. 2024년 3분기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가 130억 달러 순유출. 이게 1990년대 이후 처음 잡힌 역류 신호입니다. 돈은 거짓말 안 하죠. 특히 도망갈 땐 더 솔직합니다. 2024년 10월 인도 증시에서 상징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이 기업 공개로 약 4조 5천억 원을 조달했고 인도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 IPO로 기록됐죠. 그런데 같은 흐름의 반대편에서 현대차는 중국 충칭 공장을 정리합니다. 이 공장은 판매 부진 속에 가동이 중단된 뒤 2021년 말 결국 매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쪽에서 인도라는 문을 크게 여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중국의 문을 조용히 닫은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제조업의 지도는 공장 몇 개 옮긴다 수준이 아니라 30년 굳어있던 생산 지각판이 갈라지는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한때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의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왜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투자 축을 다시 배치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도는 왜 떠오르고 중국은 왜 흔들리는지, 세계 경제 지도가 어떻게 다시 그려지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를 기억하시나요? 미국이 일본 엔화 가치를 강제로 올렸죠. 그 결과 일본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한국과 대만으로 공장들이 이동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비슷한 장면이 중국에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환율 한 방이 아니라 지정학, 비용, 공급망 리스크가 동시에 밀어붙이기 때문에 더 빠르고 더 크고 더 파괴적입니다. 2024년 3분기 숫자가 비명을 지릅니다. 중국에서 130억 달러가 빠져나갔고 1990년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자본이 역류했습니다. 강물이 거꾸로 흐르면 뭘 의심하죠? 비가 아니라 지형입니다. 지금 바뀌는 건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제조업의 지각판이에요. 돈은 코가 있습니다. 위험 냄새와 기회 냄새를 맡죠. 지금 스마트머니들은 중국에서 리스크 냄새를 맡고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스콘은 인도에서 수천억 조 단위 투자 계획을 공개적으로 걸었고 애플은 인도 생산을 빠르게 키우면서 미국 판매용 아이폰 조립을 인도로 옮기는 목표까지 거론됩니다. 테슬라도 인도에서 공장보다 먼저 쇼룸부터 계약했습니다. 즉, 시장은 열되 생산은 아직 저울질하는 거죠. 이들이 바보일까요? 세계에서 제일 차가운 돈들이 지금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중국만으로는 더 위험하다. 생태계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건기가 오면 동물들이 대이동을 하잖아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수백만 마리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지금 글로벌 제조업 생태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이라는 초원에 가뭄이 왔고 기업들이 물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현대차 사례가 이 대이동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인도 푸네에 탈레가 온 공장, 여기는 원래 GM 소유였어요. GM이 2017년 인도 시장 공략 실패하고 버리고 간 곳이죠. 폐허처럼 남아있던 공장을 현대차가 인수해서 1조 8천억을 추가 투자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여기서 연간 25만 대가 쏟아져 나와요. GM이 실패한 그 땅에서 현대차는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타이밍입니다. 제조업 패권은 30년마다 이동해 왔습니다. 1960년대 일본이 세계의 공장이었어요.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이 미국을 점령했죠. 그러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 폭등하면서 일본 제조업이 무너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한국과 대만으로 왔어요. 1990년대에 우리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습니다. 삼성, 현대, LG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시기죠. 그러다 1997년 IMF가 터졌어요.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는 사이 중국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2000년대부터 중국이 30년간 지배했죠. 값싸고 무한한 노동력으로 모든 걸 빨아들였습니다. 이제 2025년입니다. 중국이 패권을 잡은 지 25년째예요. 역사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인도입니다. 왜 하필 인도냐고요? 숫자가 말해줍니다. 중국 중위 연령 39.1세, 인도 28.4세. 11살 차이가 나요. 더 충격적인 건 미래 예측입니다.
2050년까지 중국 생산 가능 인구는 2억 4천만 명 줄어들고 인도는 1억 4천만 명 늘어납니다. 격차가 4억 명이에요. 션전을 아시나요? 40년 전만 해도 어촌마을이었던 곳입니다. 덩샤오핑이 1980년 이곳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기적이 시작됐죠. 인구 3만 명 마을이 1,300만 명 메가시티가 됐어요. 중국판 실리콘밸리라고 불렸습니다. 화웨이, 텐센트, DJI 본사가 다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 들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창베이 전자상가, 한때 전 세계 전자부품의 90%가 이곳을 거쳐갔어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던 곳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상가 3개 중 1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가게들도 손님이 없어요. 상인 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하루 100명 손님이 왔는데 지금은 10명도 안 와요. 이러다 우리도 문 닫을 것 같습니다. 수저우는 더 충격적입니다. 상하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이 도시는 중국의 베니스라 불렸어요. 운하가 발달했고 외국 기업들이 몰려들었죠. 2010년대까지만 해도 수저우 공단에는 글로벌 기업 5,000개가 넘게 입주해 있었습니다. 애플 협력사만 100개가 넘었어요. 2025년 1월 현재 수저우 공단의 가동률이 60%로 떨어졌습니다. 40%가 멈춘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플이 공급망을 베트남과 인도로 옮기면서 협력사들이 줄줄이 수저우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한 애플 협력사 대표는 익명으로 이렇게 털어놨어요. 애플이 베트남으로 가래요. 우리도 따라가야죠. 안 그러면 계약이 날아갑니다. 동과는 또 어떻습니까? 광동성의 이 도시는 한때 세계 공장의 심장이라 불렸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의 상당수가 이곳에서 조립됐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기계 소리가 24시간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은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현지 공장주 증언에 따르면 5년간 주변 공장 5개가 폐업했대요. 연간 20% 폐업률입니다. 상하이 최고급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21.4%를 찍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지표냐면 바로 이 빌딩들에 글로벌 기업 본부가 입주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현대, 아시아 본부가 다 여기 있었습니다. 5분의 1이 비었다는 건 외국계 기업들이 대거 철수했다는 직접적 증거죠. 제조업 PMI가 8개월 연속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PMI가 50 아래면 제조업이 수축 중이라는 뜻이에요. 한두 달도 아니고 8개월 연속이면 이건 추세입니다. 일시적 불황이 아니라 구조적 붕괴를 의미하는 거죠. 더 무서운 현상이 있습니다. 신종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요.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독일 기업이 중국 공장에 LED 조명 10만 개를 주문합니다. 계약금 50만 달러를 송금하죠. 공장주는 2개월 후 납품하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연락이 끊겨요. 공장 가보니 텅 비어 있습니다. 공장주가 돈 들고 잠적한 거죠. 2024년 한 해 동안 이런 피해 신고가 전년 대비 340% 급증했습니다. 왜 이런 범죄가 가능할까요? 중국 제조업 전체가 파산 직전까지 몰렸기 때문이에요. 절박한 공장주들이 마지막으로 선수금이라도 챙기고 도망가는 겁니다.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돈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요. 중국 법원에서 외국 기업이 이기는 건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글로벌 무역의 기둥은 신뢰입니다. 계약하면 지켜준다는 믿음이요. 그 신뢰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건 인건비 때문만이 아니에요. 돈을 떼일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세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부동산, 소비, 제조업.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기둥부터 봅시다. 헝다그룹 파산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빅고이완, 중국 오션 같은 대형 부동산사들이 줄줄이 디폴트 위기에 몰렸어요. 이들이 빌린 돈만 합쳐도 300조 원이 넘습니다. 중국인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었어요. 집값이 반토막 나면서 중국인들 자산이 증발했습니다. 자산이 날아가니까 소비를 안 하게 됐죠. 두 번째 기둥이 무너진 겁니다. 소비가 죽으니까 공장이 물건을 못 팔고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직원을 해고합니다. 세 번째 기둥까지 무너진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됐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공식 20%인데 실제로는 30%가 넘을 거래요. 명문대 나와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탕핑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노력해도 미래가 안 보이니까 아예 누워버린 청년들이에요. 한 나라의 청년층이 희망을 잃었다는 건 그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흔들리는 이유를 경기가 나빠서라고만 보면 본질을 놓칩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건 단기 불황이 아니라 구조 자체의 결함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 결함은 세 갈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구, 지정학, 그리고 규제입니다. 이 셋이 동시에 틀어지면 제조업은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첫째, 인구 절벽입니다. 중국의 최대 무기였던 저렴하고 젊은 노동력의 무한 공급, 이 신화가 깨졌어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50년까지 중국 생산 가능 인구는 2억 4천만 명 감소합니다. 대한민국 인구 5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반면 인도는 1억 4천만 명 증가하죠. 격차가 무려 4억 명입니다. 더 결정적인 건 나이입니다. 중국 중위 연령 39.1세, 인도 28.4세, 11살 차이가 나요. 공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40살 직원과 28살 직원. 누가 더 오래, 더 빠르게 일할 수 있을까요? 뻔하죠. 게다가 중국 제조업 평균 임금은 2015년 대비 70% 올랐습니다. 2025년 현재 월 700달러예요. 반면 인도는 420달러입니다. 40% 저렴한 거죠. 둘째, 지정학적 단층선입니다. 미중 갈등이 단순히 두 나라 싸움이 아니에요. 중국의 공장 둔 모든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25%에서 100%까지 관세를 때립니다.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같은 미래 산업에서는 아예 거래를 차단했어요. 중국이 완전히 고립된 겁니다. 기업들이 딜레마에 빠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국에서 만들면 중국 시장은 지킬 수 있지만 미국과 유럽 시장을 잃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 규모가 22조 달러, 중국은 17조 달러입니다.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게다가 유럽, 일본, 한국 전부 미국 편이거든요. 중국을 포기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는 겁니다. 셋째, 자의적 규제의 질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마음대로 규칙을 바꿔요. 어제까지 합법이던 게 오늘 갑자기 불법이 됩니다. 알리바바 마윈 사태를 보세요. 정부 비판했다가 기업이 통째로 조사받고 마윈은 몇 달간 사라졌잖아요. 사교육 시장도 정보 발표 하나로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수천억 달러 산업이 사라진 거예요. 중국에서는 오늘 합법이던 게 내일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해요. 사업은 예측 가능성에서 시작되는데 그게 없으면 투자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탈취도 만연합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가 20년 공들여 키운 브랜드를 중국 업체가 먼저 등록해버렸어요. 역으로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했습니다. 법원에서 졌고요. 20년 쌓은 브랜드를 하루아침에 빼앗긴 겁니다.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땅 주인이 와서 수확물 다 가져가는 꼴이죠. 더 충격적인 건 중국 기업주들의 행동입니다.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중국 중소기업 사장의 60% 이상이 해외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준비 중이래요. 공장은 중국에 두더라도 본인과 가족은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로 빼는 겁니다. 선전의 한 공장주 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20년간 전자부품 공장을 운영했어요. 직원 300명 규모였죠. 2023년 아들을 캐나다 유학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리 씨가 아들에게 캐나다에서 시민권 따라고 했거든요. 본인은 중국에 남았지만 자식 미래는 중국에 맡기지 않은 겁니다. 배가 침몰할 때 쥐들이 제일 먼저 도망간다는 말 있잖아요. 기업주들이 바로 그 쥐들입니다. 가장 빨리 위험을 감지하고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대거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몰락의 신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인도는 정말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1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인도의 인프라는 형편없었거든요. 도로는 구멍투성이, 전력은 하루 4시간씩 끊기고, 항만은 50년 전 시설 그대로였어요. 관료주의와 부패는 세계 최악 수준이었죠. 그런데 변화의 속도가 무섭습니다. 모디 총리가 2014년 집권하면서 메이크 인 인디아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인도에서 만들자는 슬로건이죠. PLI라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공장 짓고 물건 만들면 매출의 4%에서 6%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줘요. 5년간 총 260억 달러 규모입니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인도 노이다에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을 지었어요. 연간 1억 2천만 대 생산 능력입니다. 폭스콘도 인도에서 아이폰을 만들기 시작했죠. 2024년 기준 인도제 아이폰이 7%인데 2027년에는 25%까지 늘어날 전망이에요. 인프라 투자가 폭발적입니다. 인도 정부가 향후 5년간 1조 5천억 달러를 인프라에 쏟아붓기로 했어요. 델리 뭄바이 산업해랑 프로젝트를 보면 규모가 실감됩니다. 1,500km에 달하는 초고속 물류 네트워크를 건설 중이에요. 2026년 완공 예정인데 이게 완성되면 운송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델리에서 만든 제품이 6시간 만에 뭄바이 항구에 도착하는 거죠.
타타그룹이 구자라트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이 2026년 3월 완공됩니다. 마이크론도 구자라트에 27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고요. 반도체 공장이 가동되면 게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인도가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중국보다 싸다가 아닙니다. 기업들이 진짜로 보는 건 예측 가능성이에요. 중국은 어제까지 합법이던 게 오늘 갑자기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늘 붙습니다. 반면 인도는 느리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어도 적어도 법과 절차라는 레일 위에서 움직입니다. 한 미국 투자자가 이렇게 말했죠. 인도 법은 느리고 복잡하지만 예측은 가능하다. 중국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소통 비용입니다. 인도는 영어 사용자가 1억 2천만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글로벌 기업 입장에선 공장 하나를 돌리는 데 필요한 보고, 협상, 문서, 교육이 훨씬 편해집니다. 콜센터와 IT 서비스가 발달한 배경도 결국 언어였고 그 강점이 이제 제조업에서도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숫자 자체가 주는 압도감입니다. 인도는 14억 인구를 가진 나라이고 그중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이라는 점이 계속 강조됩니다. 2030년 무렵에는 중산층이 4억에서 6억으로 늘어난다는 전망도 나오죠. 그래서 기업들이 인도를 보는 이유는 공장 하나가 아닙니다. 거대한 생산기지이면서 동시에 거대한 소비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인도가 대안이 아니라 중심이 될 수 있는지 성공 사례로 확인해보죠. 말보다 빠른 건 시장이고 시장은 이미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부터 봐야 합니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전쟁터 중 하나인데 샤오미는 이 시장에서 한때 분기 기준 1위까지 올라가며 존재감을 증명한 브랜드예요. 핵심은 단순히 많이 판 게 아니라 중국 브랜드가 인도에서 살아남는 방식을 먼저 보여줬다는 겁니다. 가격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인도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과 기능, 그리고 그 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대를 맞추는 현지화가 있어야 하고 샤오미는 그 포인트를 일찍 잡았습니다. 가전 쪽에서는 LG의 움직임이 더 노골적입니다. 인도는 판매만 하는 시장이 아니라 인도에서 만들어 전 세계로 보내는 시장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 실제 투자로 연결됐거든요. LG는 인도의 세 번째 공장 3시티 건설을 시작했고 공식 발표와 로이터 보도에서도 투자 규모가 약 6억 달러, 수천억 원대로 잡힙니다. 이 공장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같은 생활가전 생산을 늘리고 인도를 글로벌 생산, 수출 허브로 키우는 전략의 일부로 설명돼요. 전기차는 더 흥미롭죠. 인도 정부가 수입만 하지 말고 들어오려면 현지 생산도 약속해 라는 프레임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새 전기차 정책에서 일정 조건, 투자, 생산 등을 걸면 수입 관세를 70%에서 15%로 낮춰주는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인도 시장은 열어주겠다. 대신 공장도 같이 가져와라. 그리고 테슬라는 이 판을 아주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파트의 성공 사례는 한 줄로 끝나요. 인도는 더 이상 싼 곳이 아니라 만들고 팔고 수출까지 연결되는 완성형 무대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검증됐고 가전에서 굳어지고 있고 전기차에서 이제 제도까지 깔리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현대차가 선두주자입니다. 인도에서 IPO하고 공장 확장하고 2026년까지 생산 능력 100만 대를 달성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죠. 삼성전자도 빠릅니다. 스마트폰 생산을 중국에서 베트남과 인도로 완전히 옮겼어요. 지금 삼성 스마트폰의 50%가 베트남에서 30%가 인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중국 비중은 5%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CJ 제일제당은 인도에 식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비비고 만두를 인도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하겠다는 거죠. LG화학도 인도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에요. 2026년이 결정적인 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인프라가 완성되고 반도체 공장이 가동되고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게 2026년에 집중돼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는 거죠. 티핑 포인트란 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을 말합니다. 얼음이 물이 되려면 0도를 넘어야 하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가 0도를 넘어서면 더 이상 중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중국에 쏠린 무게를 지금부터 분산시키는 것이에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생산 비중이 평균적으로 높게 잡혀 있는 상황에서 한쪽이 흔들리면 전체가 같이 흔들립니다.
결국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는 구조로 빨리 바꿔야 합니다. 동시에 인도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시장이 열릴 때 들어가는 기업과 시장이 굳은 뒤에 들어가는 기업의 성과는 아예 다르게 갈립니다. 지금 선점하지 못하면 10년 뒤엔 이미 판이 끝나 있을 가능성이 크고 먼저 자리 잡은 기업들이 유통과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가져간 뒤일 겁니다. 하지만 생산 기지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립은 어디서든 됩니다. 결국 승부를 가르는 건 핵심 기술이에요. 남이 따라오기 어려운 공정, 소재, 설계, 소프트웨어 같은 영역에서 우위를 지키지 못하면 어디서 만들든 가격 경쟁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비용 절감이 아니라 R&D의 체력을 더 키우는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략을 실행하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여러 언어를 하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규제와 파트너를 다루고 현지화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가 없으면 공장만 옮기고 성과는 못 가져옵니다. 이제는 생산을 옮기는 능력만큼 현지에서 굴리는 능력이 기업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30년간 굳어있던 세계 제조업 지도가 지금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판이 가라앉고 인도라는 새로운 판이 떠오르는 중이에요.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부침이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이 무너지면서 한국과 대만이 떠올랐습니다. 1997년 IMF 이후 한국이 휘청거리면서 중국이 치고 올라왔어요. 이제 2025년 미중 갈등 이후 중국이 무너지면서 인도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대차는 움직였고 삼성은 움직였고 LG도 움직였어요. 폭스콘, 애플, 테슬라 전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1990년대 중국 개혁 개방 때 먼저 들어간 기업들이 30년간 대박을 쳤어요. 지금 인도가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을 건가요? 놓칠 건가요? 10년 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지각판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귀 기울이세요. 역사가 바뀌는 소리입니다.